실제 현실보다 반만 묘사를 했다. 근데 영화는 소설보다 반만 그린 거예요. 저는 이런 아동과 관련된 이런 거를 방지하는 법안에 있어가지고는 좀 약간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내용이 좀 강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이게 그냥 아예 진짜 정신적인 문제로 아무리 뭐 형량을 높게 하고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네, 영화를 읽는 새로운 시각, 변호사들의 시선으로 읽어보는 색다른 영화 리뷰, 고소한 영화 읽기의 라이너입니다. 광노규, 최종화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이 두 분에게 오늘 엄청난 영화를 가져왔는데 두 분이 가장 충격을 받았던 영화는 어떤 작품일까요? 올드보이를 안 꼽을 수가 없네요. 그 당시에는 그런 약간 주제나 이런 구성이 흔하지 않았잖아요, 영화에서. 네. 너무 쇼킹했어요. 곽 팀장님은요? 그 좋은 쪽으로 충격을 받았던 영화를 아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보면서 사실 제일 충격받았던 영화는 이제 리얼 네,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스토리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네 김수현 왜 또 갑자기 춤을 추지? 이런 망작 졸작은 리얼 이전과 이후로 한 번 더 나눌 수 있다. 근데 보면서 이렇게 망작인지 뭔지도 모르고 봤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어떤 리얼류 졸작의 특징이죠. 볼 때는 내가 뭘 보고 있는 건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리고서는 끝나고 이제 집에 오면서 화가 나. 내가 이런 걸 돈 주고 봤다고? 대단했습니다. 김수현을 군대로 보내버린. 오늘 다룰 작품이 굉장히 무겁고 또 어렵고 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아동학대를 다룬 작품이에요.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안긴 영화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무시무시했던 그런 인권 유린의 현장을 고발한 영화. 오늘 다룰 영화는 바로 무진시의 청각장애아 대상의 사립특수학교인 자해학원에서 근무하게 된 강인호. 인호는 어딘지 모르게 꺼림칙한 학교의 분위기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다쳐서 온 학생에 대해서 묻자 장애인들은 원래 마음의 문이 닫혀서 어두운 거라는 여기 애들을 보통 애들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몸에 장애가 있으면 이게 마음의 장애로 이어지거든요. 헛소리를 내뱉는 교사 박보현. 다친 민수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소리를 합니다. 밝혀지는 자해학원의 진실. 자해학원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성폭행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해학원의 진실을 밝히려는 자와 그걸 막아서는 세력들.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지는 작품. 이 영화 도가니가 밝히는 충격적인 진실은 인화학원이라는 현실의 사건을 원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지영의 소설도 있죠. 영화를 감상하시고 이 고소한 영화 읽기를 보시면 재미가 2배가 됩니다만 도가니만큼은 섣불리 추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충격적인 진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소한 영화 읽기에서 다룰 작품은 아주 많은 요청이 있었던 영화 공유와 정유미 그리고 장광이 열연을 펼친 영화 한국 영화 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회고발 영화 도가니입니다. 두 분이 일단 어떻게 영화를 감상하셨는지 그 감상부터 먼저 좀 듣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거 영화관에서 보다가 중간에 나왔던 영화거든요. 이걸 또 다시 보려고 하니까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한 10번은 끊었다 봤다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인 건 알지만 2번 보기는 힘든. 저는 이제 영화를 거의 일로 보니까 영화를 늘 많이 보는데 근데 이거는 준비하면서 다시 트는데 좀 주저되더라고요. 저 3년에 한 번쯤 다시 보거든요. 네. 그게 안 되는데. 제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칼럼 쓰거나 이럴 때 여기 나오는 주제들이나 어떤 내용들이 칼럼의 주제로 되게 적합한 게 많아서 네. 그걸 어떻게 이렇게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네. 불편해요, 굉장히. 어떻게 해서 한 인생한테 이렇게 큰 시련이 올 수 있을까? 그게 너무 약간 안타까워가지고 그동안은 사실 제가 찍으면서 막 되도 않는 개그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웃기는 얘기도 하려고 하고 했는데 네. 제가 오늘만큼은 웃음기를 싹 빼고 3년에 한 번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까 그 올드보이와 살인의 추억은 얼마에 한 번씩 보시나요? 올드보이 트렌치건 1년에 한 번씩 보죠. 저는 이 검사 외전을 그 1년에 한 번씩 다시 보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보신 영화가 한 300개 있으신가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다면. 이 사건은 일단 그 광주에 있던 그 청각 장애인 특수학교인 그 인화학교에서 2000년부터 수년 동안 그 교장과 교직원에 의해서 그 남녀 학생들에게 그 몹쓸 짓을 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차마 제가 여기서 제 입으로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은 그 MBC PD 수첩 보시면은 거기 자세히 나오니까 한번 보시라고 말하기도 제가 좀 그러네요. 너무 참담해가지고. 영화에서는 이 교장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나오는데 네. 실제로는 그 1심에서 징역 5년이 나와요. 2심에서는 그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한 가지 다행이었던 거는 이 영화가 개봉한 이후에 재수사가 돼가지고 이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1심에서 그 징역 12년 그리고 2심에서는 감형이 돼가지고 8년. 이 행정실장에 대해서 최초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검찰이 한번 불기소 처분을 했더라도 나중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해서는 다시 재판할 수가 있어요. 교장 같은 경우는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이게 판결이 내렸으니까 다시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실제 사건에서도 이제 친고죄라는 규정 때문에 친고죄가 뭐냐면은 네.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에요.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최초에 이제 2011년부터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그 성범죄에 대해서 친고죄가 폐지됐고요. 그 이후에 2013년부터는 전체 성범죄에 대해서 이 친고죄가 폐지됐습니다.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처벌을 불원의 의사를 밝히더라도 검찰이 이제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을 할 수 있다. 저도 이게 그 직접 사건 수행하셨던 변호사님께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그 변호사님과. 네, 그 수화에도 사투리가 이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간에 한 분이 더 끼셔가지고 이 친구들이 수화로 얘기하면 여기서 표준 수화로 다시 질문 하나 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고 뭐 1시간을 해도 한 두세 개 정도만. 이게 저는 이제 공지영의 소설로 먼저 접했었는데 그때 공지영 작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실제 현실보다 반만 묘사를 했다. 근데 영화는 소설보다 반만 그린 거예요. 근데도 충격적인 거죠. 고소한 영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영화가 그나마 좀 소프트한 거다. 현실은 더 심하다. 일단 공유와 정유미 그리고 장광씨. 일단 뭐 공유와 정유미의 케미는 뭐 82년생 김지영처럼 되게 잘 맞은 것 같고요. 네. 언급하면 안 된다던가요? 아니 하셔도 됩니다. 네. 계속 욕해, 계속 욕하라고. 장광 씨가 이 영화 개봉하고 나서 엄청 욕먹었대요. 엄청 욕먹죠, 네. 진짜. 연기를 잘하는 거야. 저는 진짜 막 장광 씨가 막 싫었어요 그때. 네. 두 분이 쌍둥이가 동시에 나오는 장면이 네. 그거 어떻게 찍은 건가요? 아 그거는 그냥 뭐 따로 찍어서 합성하거나 뭐 그런. 저도 한동안 이분이 나오는 건 다 껐습니다, TV를. 어. 저 변태 막 이러면서 저 미친놈. 아 거기서 이제 장광이 이제 딱 얼굴이 이제 막 이제 클로즈업 되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게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근데 배우들도 이런 캐릭터 연기하실 때 고민이 있으시겠죠? 프로니까 당연히 이거를 최대한 해야겠지라고 하겠지만 아마 본인도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까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이번에는 진짜 엄청난 인물입니다. 황 변호사죠? 라이너님은 지금 2020년 지금 현재 네. 전관예우가 있는 것 같으세요? 정관예우. 전관예우라는 그런 게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쪽 변호사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봤어요? 황우식 변호사라고 무진에서 아주 유명한 수재야. 무진고 출신인데 서울법대 차석으로 졸업했어.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죄인 사람을 네. 전관 변호사를 써가지고 그 무죄로 만드는 일은 없어요. 편의를 봐주는 건 있어요. 아니면 요 정도 절차상에 이런 거를 뭔가 편의를 봐주는 일이 있어도 결과를 그 변호사의 존재로 인해 가지고 뒤바꾸는 일은 지금 존재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젊은 판사님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분들은 그 엄청난 프라이드와 어떤 그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내가 판사인데 네. 누가 들어와가지고 누가 들어오든 말든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쿨하네요. 실제로 저희가 담당했던 사건들의 그 상대방으로 전관분들이 많이 이제 오신 적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진 적이 없어요. 전관 상대로 100점 100승이다. 감히 그 전관예우는 대한민국에 아직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황 변호사가 진짜 찐따 같지 않나요? 끝나고 이제 술을 먹을 때는 뭐 막 이러면서 뭐 사필규정 아니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막 그 무슨 내가 뭐 한 게 있습니까? 다 사필기죠. 지랄하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 자빠졌네. 정말 이런 변호사가 있다면 정말 수치다 업계. 네. 사실 이 법정 장면에서의 이제 디테일들 이런 거 좀 놓칠 수 없겠죠. 이 두 분의 어떤 날카로운 시야에 포착된 장면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검사가 입는 항상 옷이 있어요. 그거를 안 입고 있더라고요. 그거 안 입으면 안 됩니까? 다 있죠. 네. 저희는 안 입은 걸 못 봐가지고 사실 그런 규정이 있나? 그건 규칙 내부 규칙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도 규정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시그널인가 얘는 그 검사는 변호사가 될 것이다.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그 검사가 한 행동은 증거를 뭉개고 지금 그걸 제출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지금 시점으로서는 아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뭐 옷을 벗는 문제가 아니라 큰 징계받고 아마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유랑 정유미가 이제 그 교장실에 밤에 몰래 찾아가서 네네네. 그 검사에게 제출할 그 비디오 촬영, 그 비디오를 이제 가져오잖아요. 네. 근데 형사에서는 그런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해가지고 증거로 쓰기가 매우 힘들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근데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시체 진실을 위해서 재판부가 증거로 이른 채택을 했을 수도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판사에 따라서는 뭐 영장주의 위반 정도의 심각한 위법성이 아니고 오히려 시체 진실의 발견이라는 더 가치가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증거로 이른 쓸 수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또 다른 건 없을까요? 증언하는 장면이 조금 약간 불편했어요. 왜냐면 지금 성범죄 피해자인데 이게 말이 안 되죠. 그 많은 방청석 앞에서 얼마나 위압감이 사실 들겠어요. 그 자기를 가해한 사람들을 보면. 근데 그 앞에서 뭐 누군지 골라보세요. 뭐 이러고 어떻게 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로 저는 요새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분리를 시켜서 증언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방청석 비공개로 재판 진행될 수 있게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 시절에는 그런 제도가 확립이 안 돼서 어려웠을 수 있겠지만 좀 그런 것들이 좀 보면서 더 또 불편감을 가졌던 거,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나고 또 어떻게 막아야 할까? 이 두 변호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이런 사이코패스들의 그런 뇌구조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 모르겠고요. 저는 이런 아동과 관련된 이런 거를 방지하는 법안에 있어가지고는 좀 약간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내용이 좀 강하더라도 일단 이렇게 세게 딱 박아가지고 한 번에 이걸 좀 방지하는 거를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뭔가 형량 높이기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실질적으로 화학적 거세를 하거든요. 네. 아동 성범죄자들은 뭔가 화학적 거세를 다 시키면 좋겠다. 근데 진짜 근데 어이없는 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이 화학적 거세 얘기 나왔을 때 네. 인권단체에서 그 너무 그 범죄자의 인권을 너무 침해한다고 해서 지랄하고 이걸 반대하는 인권단체가 있었어요. 자빠졌네.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 피해자가 이렇게 고통받고 얘는 또 나와가지고 또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지금 얘 인권을 이렇게 챙기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이제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연수원 때 검찰에서 이제 검사 직무대리라는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처리했던 사건 중에 이제 하나가 소위 바바리맨. 네, 이분이 중학교 때부터 이제 바바리맨을 하셨고. 중학생 때부터요? 네, 중학교 때 제가 조사할 때 나이가 이제 한 40대였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25년 정도를. 중간에 이제 조사가 길어지면서 밥을 먹고 오는 시간을 줬어요. 술 한잔 하고 온 거예요, 이 인간이. 근데 그 검찰청 안에서 또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데 이런 사람들은 이게 그냥 아예 진짜 정신적인 문제로 아무리 뭐 형량을 높게 하고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네. 근데 너무 충격적이네요. 사실 아무리 범죄자라 그래도 검찰청 이런 데 가면은 다 주눅 들고 무섭고. 그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저는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죽여야 된다? 답이 없거든요. 평생에 걸쳐 어렸을 때 당한 그런 상처가 그 사람을 평생을 옥죄는 그런 상처가 되는 한마디로 어떤 인생을 잠식하는 그런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누군가를 죽인 일에 비견할 만큼 그렇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극형으로 다스리는 게 맞다고 일단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범죄가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일단 죽여야 된다? 감천교육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막 이래. 삼천교육대. 옛날 사람. 지들끼리 모아야 된다.
좀 더 신상 공개는 내가 찾아보지 않으면은 사실 그 주변의 지역 주민한테는 이게 통보되는 게 있긴 한데 그거 외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내가 어디 들어가서 찾아보지 않으면 확인할 수가 없어요. 성범죄들을 저지른 사람의 리스트를 그냥 아예 뿌리는 거예요. 오픈시켜버리면은 이런 성범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성교육이 너무 좀 안 돼 있어서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불행하게 막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대부분 뭐 성을 처음으로 뭐 폰으로 배운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로.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그냥 조금 공개돼가지고 좀 잘못된 성 인식이 어떻게 보면은 좀 성범죄로 이어진다고도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좀 그러네요. 저는 좀 이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좀 제도 개선 이게 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좀 더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더 가혹하게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무거운 작품을 하셨는데 소감이 좀 어떠십니까?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나면 분명히 지금 인권 사각지대에서는 제가 봤을 때 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 좀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저는 되게 이 영화가 큰 역할을 했다고 일단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밝혀지지 않은 어두운 그런 모습들을 밝히는 어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일단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영화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